이번 시간은 챕터 01 금융경제 일반 중에 01단원부터 02단원에 관련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이 금융경제 일반이라는 과목이잖아요. 해당 챕터 자체가. 이 용어 자체에서 모든 내용들이 파생이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파생이 되면 알아두어야 될 기본적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이 시험 문제의 문항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내용을 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경제라는 것을 살펴보죠. 경제 개념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 판단하고 결정하고 활동하는 것을 주체라고 이야기하고 경제라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경제 주체가 있고 그 경제 주체에 의해서 생산, 분배,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이에 따라 경제 주체에 의해서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 그 자체가 곧 경제가 되죠. 그리고 경제 주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가계가 있고요. 기업이 있고 정부가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금이라는 흐름, 물건이 해외로 가고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계자라고 하는 해외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계, 기업, 정부로서 설명을 하죠. 이렇게 생산과 분배가 소비가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용역, 노동을 제공을 하게 되고 생산이 이루어지고 분배가 이루어지고 소비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겠어요? 경제 주체들 간의 순환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순환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혈액이 잘 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돌아야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금융이고 그래서 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융의 매개 활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경제의 일반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경제 주체가 이런 활동들을 하니까 당연히 이 기본 개념을 보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금융이 매개해 주기 때문에 금융이라는 것은 뭐고 금융의 역할은 무엇이고 금융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일반적으로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01 국민경제의 순환과 금융의 역할 중 첫 번째 박스 보시면 국민경제의 순환과 금융의 연결이라는 부분들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란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고 그 중에 경제의 활동을 하는 주체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 괄호 경제 주체, 경제 활동을 행하는 주체로 첫 번째 줄에 가계, 기업, 정부, 해외로 분류해서 그 주체, 활동 대상들을 분류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가계 부분은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주체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노동을 제공해 주게 되고 그에 따른 소득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급 주체고 그 다음 줄 끝에쯤 보시면 기업 부분은 생산의 주체가 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 줄 중간 보시면 정부 부분은 규율과 정책의 주체가 되어줘서 원활한 경제의 흐름이 교통, 신호등 안에서 안전하게 운전하듯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발생한 소득에 따라 세금을 받게 돼요. 이것이 이제 경제 주체들이 다양한 활동들의 중에 이제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경제 주체들의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그러면 생산, 분배, 소비와 관련된 내용 중 두 번째 괄호가 생산이에요.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 생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투입되는 것이 필요하죠. 뭐가 투입이 돼요? 인적인 요소와 물적인 요소가 투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노동이 들어가거나 토지가 들어가거나 하는 것처럼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의 투입을 통해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 생산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철, 유리, 고무,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부가가치 생산을 하게 되고 그 부가가치 생산이 곧 소득으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이 소득은 가계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세금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가계, 기업, 정부의 소득은 같다라는 삼면 등가의 원칙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의 내용을 보시면 기업은 생산을 위해 생산 요소를 투입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러한 생산 요소라는 것은 한번 투입이 되어지고 끝나는 건 아니죠. 그 다음 상품을 또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비소멸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세 번째 줄 끝에쯤 보시면 다시 재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소멸성이고 소멸되어지는 완제품을 위해 소멸되어질 수 있는 원재료나 중간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 줄 중간에 보시면 자본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 자본은 생산된 산출물 중 소비되지 않고 다시 생산 과정에 투입되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생산 요소죠. 그래서 토지 활용을 했으면 또 토지 활용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이라서 특별히 어렵지는 않아요. 그 다음 세 번째 괄호는 지출이에요. 지출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돈을 지급하는 것을 지출이라고 하죠. 따라서 지출의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소비를 위한 지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가계지출 이렇게 얘기하겠죠. 생산은 부가가치를 획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 지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부에서는 재정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재정 지출이 발생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괄호는 분배인데 이렇게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소득이라는 것이 분배가 되어지는 것을 균형을 이루는 걸 뭐라고 말씀드렸죠? 삼면 등가의 원칙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분배의 다섯 번째 줄 보시면 국민소득 삼면 등가의 원칙이란 국민소득을 생산분배 지출 측면으로 파악했을 때 그 값이 동일하다. 생산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 지출국민소득이 동일하다는 것이 삼면 등가 원칙이에요. 혹시라도 생산분배 지출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엉뚱한 요소가 삼면 등가의 원칙처럼 나온다면 그 항목은 틀렸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 괄호는 순환 과정인데 이러한 것들이 경제활동이잖아요. 이 경제활동은 순환을 갖잖아요. 즉 경제활동 전반의 순환 활동을 순환 과정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고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생산 요소의 투입과 산출, 생산물의 소비, 소득의 분배 측면이 순환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내용은 각각의 상황에 맞는 사례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순환 과정 그 해당 내용들 맨 밑에 줄에서 다섯 번째 줄 위에 보시면 기억해야 될 내용이 나와요. 중간쯤 보시면 즉 1년간의 국민 총 생산량, 생산국민소득은 지출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이 같다는 국민소득 삼면 등가의 법칙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줄 국민경제의 순환은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간 흐름상 나타나는 유동적 경제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순환, 흐름, 플로어의 개념이에요. 즉 대차제조표와 같이 축적된 양이 얼마냐라는 스톡의 개념이 아니라는 점 기억하셔야겠죠. 시험 문제 이제 문항의 내용으로 나왔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괄호는 국민경제와 금융의 연결인데 뭐 앞에서 순환 과정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순환 과정을 원활히 해주는 것이 금융이잖아요. 당연히 매개 활동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네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경제의 순환은 자금의 융통, 즉 금융을 매개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금융활동의 주체로 보자면 가계, 기업, 정부의 금융회사를 추가해서 네 부분으로 살펴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림에는 가계와 기업,
상호 간에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거래 상자를 써서 상업적 유통이라고 표현하고, 금융기관이 기업과 또 가게의 이러한 활동들을 매개해 주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예금을 하고 그 예금에 따라 대출하는 구조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 그림 밑에 보시면 생산, 소비, 분배와 같은 경제 활동이 원활하려면 각 경제 주체 간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금융시장, 당연히 잘 발달되어 있어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수준의 그런 금융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이렇게 매개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원활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필요한 게 뭐예요? 금융의 역할이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금융의 역할이라고 하게 되면 여윳돈이 있는 사람과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복잡하게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러면 시간, 비용, 인력이 소비가 많이 발생하겠죠. 근데 여기에 금융기관이 있게 되면 줄어들잖아요. 따라서 첫 번째 가로, 개인 간 자금 거래, 즉 여유, 부족한 상황을 거래를 중개해 줄 수가 있고, 두 번째 괄호, 거래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들을 금융기관이 굉장히 많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비용을 줄여줄 수 있게 돼요. 즉, 두 번째 괄호, 거래 비용의 절감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괄호는 가계에 대한 자산관리 수단도 제공해 주죠. 여러분들이 예금하러 가시면 예금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상품들로서 자산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자산관리가 현재 생애 주기 중 자금 축적 시기다. 근데 그 축적 시기 이후에 노후는 소비, 지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노후 자금을 위해서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금융회사에 찾아가서 상품에 가입하죠. 그래서 자산관리 제공해줘요. 또한 네 번째 괄호,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인데, 서로 다른 자금 규모가 있을 것이고 서로 다르잖아요. 자금이 필요한 시기도 다를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조정해 주는 것이 금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 내용 중에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돈을 저축하는 사람은 미래의 돈의 가치, 그보다 좀 높은 수익을 얻고 싶잖아요. 또 돈을 빌리는 사람한테는 그냥 그 돈 그대로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 동전의 양면처럼 예금했을 때의 이자와 대출했을 때의 이자라는 이자로서 그 해당 배분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돼요. 또한 다섯 번째 괄호, 금융위험 관리 수단을 제공해 줄 수 있는데, 금융기관은 은행도 있고 또 증권회사도 있고 보험회사도 있죠. 그래서 미래에 닥칠 수 있는 불확실성 하에 손실 위험이 있다,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 불확실성을 회피해야 되죠. 예를 들어 큰 병이 발생될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 큰 손실, 지출이 발생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잖아요.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르는가 내리는가 불확실해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르든 내리든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파생 상품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금융위험 관리 수단으로서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공이 주요 금융경제 지표인데, 일반적인 내용들을 배웠다면 이제 경제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첫 번째 박스가 금리, 이자율인데, 원금에 대한 이자, 그 비율을 금리, 이자율이라고 하게 돼요. 첫 번째 괄호가 금리의 결정인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미래에는 얼마가 될 것인가를 감안한 것이 이자라고 볼 수 있어요. 미래의 돈의 가치를 설명해 주니까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하면 이자율,
율이 있고 금리가 있고 그에 따라 자금량이 있는 것을 2차원적으로 분석해 보면 금리가 높으면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더 많은 걸 빌려주려고 해요. 금리가 떨어지면 빌려주는 자금은 줄어들게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자금량의 공급 곡선이 만들어지게 돼요. 금리가 높으면 빌리는 자금량은 줄어들게 돼요. 금리가 낮으면 빌리라는 자금량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빌리면 3%로 빌려서 다른 데 투자해서 4%, 5% 이자 수익이 난다면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빌리려고 할 거예요. 그럼 이건 자금량의 수요 곡선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균형이 이루어지겠죠. NQT가. 그래서 균형 자금량, 균형 금리가 결정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괄호는 금리의 결정으로 물건 가격이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이 가격은 금리 대신에 시장 가격이고 자금량 대신에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 공급의 균형을 찾는다는 것. 즉 결정되는 것처럼 돈의 값인 금리도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괄호는 금리 변동의 영향인데 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면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저축을 증가시키시겠죠. 만약에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저축은 하락하게 되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쯤 보시면 금리가 오르면 저축으로 얻을 수 있는 이자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소비를 줄이는 대신 미래 소비를 위해 저축을 증가시켜요. 대비하겠죠.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미래 소비를 줄이고 현재 소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늘리기 위해 저축을 줄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변동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일반적인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뭐 시험 문제 내에서는 이 반대가 될 수 있어요. 또한 국내 금리가 해외 금리와 비교했을 때 높다고 그러면 해외 자금 유입이 될 거예요. 반대가 되면 해외 자금의 유출이 발생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아시면 문항에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올바른지 틀린지를 찾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괄호는 금리의 종류인데 금리의 종류도 특별히 어렵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자, 내가 얼만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계산이 단리와 복리죠. 단리는 원금의 이자만 붙는 거예요. 복리는 원금의 이자, 그 자체의 이자를 붙이는 걸 복리라고 해요. 그래서 단리에 대해 먼저 계산해 보면 원금이 있고 그 원금에 일정한 이자가 붙는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표현해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 플러스 PR 이런 식의 표현이 돼요. 이것이 만약에 기간이 2번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P 1 플러스 R 플러스 R이 되죠. 그럼 R의 개수가 나와요. 그러면 P 1 플러스 2R이 되잖아요. 그럼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단리의 계산은 결국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의 이렇게 그 기간, 지급되어지는 기간, 요 n이 되는 거예요. 뭐 특별히 어렵지는 않죠. 그 복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금을 갖고 있고 그 원금에 이자율이 붙는데 그 이자율에 원금으로 해서 이자가 붙는 거예요. 이 기간으로 계산하면 요거 이게 처음 받은 거고 두 번째 기간은 원금에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어떻게 표현돼요? 요대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P 곱하기 1 플러스 R 더하기 P 곱하기 1 플러스 R 곱하기 R이 돼요. 그럼 요거 똑같죠? 그러면 P 곱하기 1 플러스 R 곱하기 이거 1 되죠. 얘는 R 되죠.
그러면 요게 요거 되고 요게 요렇게 되니까요. 그러면 요거 똑같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를 곱한다. 그래서 개수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돼요. 따라서 복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원금의 이자의 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단리복리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내가 획득할 수 있는 이자, 수익은 다를 수 있어요. 두 번째 동그라미는 표면금리와 실효금리인데 표면금리는 겉으로 나타난 금리예요. 예금할 때 5% 드려요 하는 거예요. 실효금리라는 것은 5% 드리는데 단리냐 복리냐에 따라서 받는 기간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것을 실효금리라고 해요. 따라서 표면금리는 겉으로 나타난 금리고 실효금리는 실제로 지급받거나 부담하게 되는 금리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는 수익률과 할인율인데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어요. 미래 시점에 말이죠. 그런데 미래 시점도 중요하지만 현재에서 수익을 미리 제공하고 마지막에 원금을 줄 수도 있잖아요.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10%라는 것을 계산을 하게 되면 100일 때 10, 그래서 10%를 만기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할인을 해서 받는다면 똑같이 100이지만 90으로 했다가 10을 받는다의 개념이 되고 이것은 결국 90분의 10이고 이것을 100분율로 하게 되면 11.1%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약 11.1%의 수익을 얻게 되죠. 따라서 수익률이 몇 %냐인 것도 중요하지만 다섯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금융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자율 또는 금리는 수익률 개념인데 할인율로 표기된 경우에는 정확한 금리 비교를 위해서 수익률로 전환해서 확인할 필요성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동그라미는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통화량, 자금 상황, 시장 상황, 금리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근데 그 시장을 적절하게 신호등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는 금리가 이거야 라는 기준금리죠.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에요. 따라서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두 번째 줄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정책금리예요. 기본적인 개념들이 문항에 나오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개념은 잘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면 한국은행은 경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요. 자금을 이제 줄이는 거죠, 유통을. 경기 침체 양상이 나타나면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활성화하려고 하게 될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동그라미는 시장금리예요. 시장에서 형성하는 기준금리도 있지만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도 있겠죠. 시장금리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기간으로 구분하는데 1년 이내이냐 1년을 초과하느냐에 따라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단기 금융상품과 장기 금융상품이 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시장금리 다섯 번째 동그라미의 두 번째 줄 중간 보시면 만기 1년 이내의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 단기금리 그 이상의 기간이면 당연히 장기금리예요. 단기금리에는 이 종류들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단기금리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장기금리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문항에. 그래서 단기금리에는 금융회사들 간에 자금을 빌릴 때 A금융회사가 B금융회사에 단기로 자금을 차입할 때 쓸 수 있는 콜금리 판매자가 되사는 것을 전제로 한 채권 매매 거래인 환매 조건부 채권 금리 그리고 기업 어음에 따른 금리 무기명인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 이런 것들이 단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양도성 예금 증서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이제 여유자금을 믿게 되면 목돈을 맡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자를 받을 수 있죠. 안정적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해요. 그럼 그 정기예금을 바탕으로 해서 정기예금들을 바탕으로 해서 양도성 예금 증서를 발행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양도성 예금 증서의 이자를 뭐 예를 들어 5%를 주더라도 내가 이걸 자금을 운영하면 10%의 수익이 나. 그러면 당연히 CD 발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90일 동안 운영하고 91일 때 환매를 하면 91일물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양도성 예금 증서는 정기 예금들을 바탕으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야? 라는 매칭이 안 돼요. 그래서 이름이 기재되는 기명이 아닌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 얼마를 이런 명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할인식으로 발행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만기 1년을 초과하는 장기금리는 국공채, 회사채, 금융채 이러한 수익률들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 기억해 두셔야 될 내용이 채권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는 채권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채권 수익률은 채권의 종류나 만기에 따라 국공채, 회사채 수익률 다양하게 존재해요. 채권의 종류가 신용이 높다, 받을 확률이 높다. 그럼 리스크가 줄은 거잖아요. 그 줄은 만큼 이자율은 낮아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신용도, 기업의 신용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채권 수익률은 채권 가격 변동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한 얘기예요. 채권 가격이 100일 때 수익률이 10%, 그러면 10이 나와요. 그런데 그 채권 가격이 100이 아니라 120원이 되면 수익률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 가격 변동과 채권 수익률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왜 이렇게 움직일까요? 처음에 채권을 발행할 때 10%라고 발행을 했어요. 시장에서의 경기가 좋거나 나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경기가 좋아져서 20%라는 부분들의 상품이 등장해요. 그럼 그 채권을 유통하려면 10%는 안 돼요. 그럼 20%를 높여주려면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채권 가격의 변동 반대 방향으로 채권 수익률은 움직이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항이죠. 채권 가격이 오르면 채권 수익률 떨어지고 반대로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니까요. 그 다음에 6번째 동그라미 명목금리와 실질금리인데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금리가 실질금리예요. 그래서 명목금리 하면 뭐 채권의 5%, 그 5%가 명목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즉 다시 말해 돈의 가치 변동이 있을 텐데 그 가치 변동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금리 얼마라고 하게 되면 명목금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하게 되면 이것을 실질금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임금을 받을 때 10% 올랐어 라고 하지만 다른 경기 상황이 좋아지고 다른 기업들의 임금이 20%씩 다 그러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명목금리로 내가 채권에 투자했더니 10%를 받는데 물가 상승률이 20%더라. 그러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명목금리와 실질금리에 대한 개념들 잘 기억하시고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게 되면 실질금리다라는 점도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는 환율인데 환율이라는 것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교환 비율이에요. 근데 뭘 교환하는 비율이에요? 우리나라 화폐 단위와 다른 나라의 화폐 단위를 비교하는 거예요. 거래를 교환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곧 환율이죠.
전 세계에서 거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지불되어지는 이 기준 화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달러예요. 따라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뉴스 끝에쯤 $1 환율은 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환율은 첫 번째 가로 원화와 외화의 교환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 돈이 아닌 달러로 거래를 위해서는 교환해서 지불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우리나라는 미화 1달러에 몇 원이라는 식으로 외국 화폐 한 단위에 상응하는 원화 가치를 환율로 표시하는 자국통화 표시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환율이 1,300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표시했잖아요. 그래서 자국통화 표시법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괄호는 환율의 결정과 변동인데 환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원화, 다른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이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들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네 번째 줄 공급에 있어서 이 네 번째 줄 내용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금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상승하게 되면 외국 자본은 당연히 수익을 올리기 위해 그 줄 끝에 외국인 자본이 국내로 유입되게 돼요. 또 수출이 늘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한다. 그러면 해외 자금이 들어오겠죠. 달러가. 이렇게 되면 경상수지는 흑자가 되어져 외화 공급 증가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교환되어지는 환율 비율은 하락하게 돼요. 환율 비율이 1,300원이라는 자국 통화가 1,100원으로 바꿀 수 있어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전엔 이만큼 줘야 되는데 이제는 요만큼 줘도 돼 라는 원화 가치 상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급 측면의 사례고요. 그 다음 한편 환율 변동에 대한 원인을 외화의 수요라는 쪽에서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다음 줄 끝에 외국의 금리가 높아지면 우리나라 금융자산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국내에 있던 자본도 외국으로 당연히 유출이 돼요. 그렇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환율 하락, 원화 가치 상승이 환율 상승,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상황이 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외국의 금리가 높아지면 국내에 있는 자본도 유출되어지기 때문에 환율 상승 자체는 우리 돈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괄호의 핵심은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괄호는 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인데 변동환율제도는 시장의 수요 공급,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환율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우 변동환율제도를 채택,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따르고요. 고정환율제도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 환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것을 고정환율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 해당 환율제도를 적정하게 이행하면 되겠죠. 우리나라는 변동환율제도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괄호 환율의 영향인데 경제 주체들 외환 수요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즉 환율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는데 환율이 상승할 경우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수출품의 외화로 표시된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수출이 증가함과 동시에 수입품 가격 상승이 이루어져서 수입이 감소함으로 경상수지는 개선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환율이 올라갔다는 건 1,300원을 주던 걸 1,500원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수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달러를 받아서 이걸 바꿀 수 있었는데 이렇게 바꾸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수출 열심히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수입품 가격은 그만큼 부담이 되니까 줄어들게 돼요. 그러한 내용들이 경상수지 개선이라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율이라는 기본 개념과 영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개념만 알면 어떠한 사례로 설명을 하든지
뭐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간에 기본 개념만 알고 계시면 틀리지 않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박스는 주가예요. 기업이 투자를 위해서 투자자를 찾아다니는데 힘드니까 상장을 해요. 증권거래소에. 즉 상장할 때 우리 재무 공개하겠다. 시장 공개를 하죠. 기업 공개를 해요. 그래서 상장을 통해서 시장에 해당 주식을 놓으면 프리머니 마켓이 되고 그것이 유통이 되면 세컨더리 마켓이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가로가 주식과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은 기업이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이 되고요. 네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주식시장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나눌 수 있고 발행시장은 기업 공개나 유상 증자 해서 상장되어지는 상황, 프리머니 마켓. 그리고 유통되면 유통시장 이렇게 불러요. 두 번째 가로는 주가지수와 경기 변동인데 경기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타나는가 변동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 그러한 변동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중 하나가 주가지수예요. 내가 주가지수가 100이었는데 올해는 200이 됐다. 그럼 경기가 변동됐다는 거죠. 발전했다는 얘기예요. 즉 주식시장에는 여러 종류, 종목의 주식이 거래되기 때문에 주식시장 전체 성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 서로 다른 주식들의 가치를 일정한 계산 결과로 도출한 것이 두 번째 줄 끝에 지표예요. 그리고 박스의 주가지수는 기준 시점 시가 총액분의 비교 시점 시가 총액이라는 시가 총액식으로 구한다는 점도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가지수가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 경기 변동을 살펴볼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자산 관리할 때 예금할지 투자할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주가지수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개념을 배웠으니까. 그 세 번째 가로가 우리나라의 주가지수예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코스피에서 산정하는 코스피 지수가 있고요. 코스닥에서 산정하는 코스닥 지수가 있죠.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가 있는데 100이다, 200이다 할 때에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주식 중에 시장 대표성이 있는가, 업종 대표성은 있는가, 현금화할 가능성, 이 현금화한다는 건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여력처럼 유동성이 있는가를 감안해서 선정된 200개 종목을 대상으로 지수로 나타낸 거예요. 업종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변동은 다른 주식들에도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분석할 수 있겠죠. 그것이 경기 변동에 있어서의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주가지수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동그라미 KRX 100 지수인데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우량 종목을 편입한 통합 주가지수예요. 그래서 뭐 유가다, 코스닥이다 각각의 지수도 있고 이것을 섞어서 운영할 수 있는 통합 주가지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동그라미는 코스닥 스타지수가 있게 되는데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들 중 유동성, 경영 투명성, 재무 안정성 등을 감안해서 선정된 우량 종목들을 대상으로 산출되는 지수가 스타 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지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주가 지수 선물이라든지 특정 주가 지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될 수 있는 상장 지수 펀드라든지 스타 지수처럼 이제 그 대표성 있는 그런 주식들을 편입할 거 아니에요. 자금량에 따라 비율이 정해질 수가 있게 되는데 대표 종목들을 묶어서 그 비율, 일정 비율로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 등이 활용될 수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괄호는 글로벌 주요 국가 지수인데 동그라미 1번 MSCI 지수와 두 번째 동그라미 FTSE 지수, 대표적인 세계 지수죠. 먼저 동그라미 1번 MSCI 지수는 모건 스탠리 그리고 바라가 제공하는 전 세계 투자기관의 해외 투자 시 기준이 되는 대표적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계적인 이제 대표 지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두 번째 줄에 나오죠. 유럽 아태 극동, 선진국 시장, 신흥 시장과 관련된 지수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두 번째 동그라미 FTSE 지수는 영국 주식시장 지수인데 파이낸셜 타임즈와 런던 증권거래소가 공동으로 설립한 FTSE 그룹이 발표하는 지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세계 시장이 흘러들어가는지를 또 살펴볼 수도 있지요. 정보들을 제공해줘요. 그 다음 다섯 번째 괄호 주요 국가의 주가 지수인데 여러분들 미국 증거 시황 많이 보죠.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수출 상당 부분이 미국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미국이 이제 주요 경제국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시는 것이 뉴욕 증시, 나스닥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미국의 지수 하면 뉴욕, 나스닥, 아멕스, S&P 등의 지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는 거래량이나 거래 금액 면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고요. 그 줄 끝에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미국 뉴욕 증권 시장에 상장된 종목에 대한 지수인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줄 끝에쯤 보시면 미국 증권거래소가 나오고 그 다음 줄에 끝에 나스닥이 나와요. 그래서 미국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위한 또 그 지수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되죠. 그리고 11번째 줄쯤에 보시면 중간에 미국의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인 스탠다드 앤드 푸어사가 작성 발표하는 S&P 500 지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식 시장이 어떤 상황인가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그 이외에 14번째 줄 보시면 아시아 지역은 일본의 니케이 지수, 홍콩 항생 지수, 중국 상하이 종합 지수, 대만의 자이추엔 지수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전 세계의 각 나라의 지수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이거 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배우는 게 뭐죠? 금융 경제 일반이고 경제라는 것은 활동을 위해 순환을 하는데 금융이 투자가 되는 것이고 수익이 발생되는 비율을 갖고 있고 그러한 수익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변동을 알려줄 수 있는 그 생산활동의 생산 주체인 기업들의 주식을 통해서도 경기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측면 내에서 각각의 주가 지수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괄호가 거래량과 거래 금액이에요. 같은 경기 상황을 보고도 분석이 다를 수 있어요. 미래에는 경기가 좋아질 것입니다. 미래에는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처럼 불확실성 때문에 말이죠. 이에 따라 거래량과 거래 금액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두 번째 줄 끝에 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예상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주식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증가하죠. 따라서 거래량 증가하고 그에 따라 주가는 상승하게 돼요. 반대로 경기가 나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거래량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감소하고 주가는 그에 따라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변동하기 전 거래량이 먼저 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거래량이 증가하면 주가 상승, 거래량이 감소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경제 일반적인 내용에 경제란 무엇이고 주체는 무엇이고 어떤 경제활동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금융이 어떻게 매개해 주는지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렇다면 그 수행 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율, 수익률은 무엇이 있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그러한 수익률은 경기 변동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또 그 주식의 증권거래소에 거래하는 데 있어서의 거래량과 거래 금액은 어떤 변화들을 갖고 있는지를 배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관련 내용을 배워보았습니다. 복습 부탁드리고요. 강의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